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최순실 게이트로 탄생해 이제 바로 앞을 알 수 없는 바른정당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경제학자 케인즈의 명저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아랍 여성 단편 소설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매일경제의 나쁘끄러운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이명박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조선과 동아는 관련한 사설을 싣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이슈다 싶은 거지요. 항상 이래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기사와 사설로 도배합니다. 중국 방문 때 혼밥 먹었다. 제천 참사 책임있다. 사회주의식으로 개헌하려 한다. 가상화폐 건으로 2030의 꿈을 앗아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자영업자 다 죽였다. 최근엔 한반도기 남북 동시 입장은 안 된다 등 이거저거 막 던지며 촛불로 세운 대통령을 흠집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썩어빠진 신문들의 사설을 복창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한테 이랬다면 진작에 죽었지요. 그러다가 아랍에미리트 논란으로 거센 되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훈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은 이명박 기자회견 관련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람보다는 제도의 문제니 대통령제를 뭉개고 내각제나 이원정부제처럼 의회 주도의 권력 구조로 개편하자고 말합니다. 국민의 뜻 없이도 권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자는 건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교체한 시대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자유한국당 자력으로는 집권하기 어렵다, 이런 고백입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야합과 협잡으로 김종인 씨가 총리를 하고 홍석현 씨도 총리하는 세상,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낡은 스피커로 국민을 호령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볼륨을 올린다고 될 문제일까요? 한때 한국 여론을 주도하는 신문이라고 자뻑하던 호기로운 때의 품격이 남아 상기하며 분발하기 바랍니다. 너희보다 국민이 더 똑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발언의 일부 들어보시죠.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 미리 기획하고 방향 잡고 진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표적 기획 수사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 관저 입주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서울 홍은동 사저를 지난달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물러 왔죠. 그러나 정계에 몸담게 되면서 서울에 거처가 필요해 홍은동 사저를 매입했고 1가구 2주택자가 됐는데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내년 4월까지 거주하지 않는 집은 매각할 것을 권고한 것이 사저 매각의 배경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주택안정정책의 하나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급락으로 코스닥 지수가 880선까지 밀렸습니다. 이른바 셀트리온 삼형제의 상승세에 함께 상승했던 지수는 이들 종목의 급락으로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종목의 급락은 외국계 증권사 노무라 증권이 매도 의견을 제시하며 시작됐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어제 전거래일 대비 1.6% 내린 88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심심할 땐 좀 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 봐라. 배고플 땐 좀 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 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 봐라 TV.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환입니다. MB고속과 적폐청산,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자, 뉴욕에 있는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바른정당, 이제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두 자릿수 정당에서 한 자릿수 정당으로 몰락했습니다. 네, 그제 박인숙 의원의 탈당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죠.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한때는 30명 선까지 갔었는데, 이제 새누리당은 역사적
명운을 다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뒷전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이 당에는 전혀 희망이 없다. 라면서 탈당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보면서 말이죠. 한국의 보수 정치에는 뼈라는 것이 없다. 뼈라는 것이. 뭐 절개나 지조 이거는 뭐 그들 사전에는 아예 수록조차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곧 있을 지방자치선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추려볼 수 있겠는데요. 예. 박인숙 의원이 지난 1일에 본인 페이스북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고자 했던 가치를 잊지 말고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른정당이 이제 자기의 뜻을 밝혔다가 결국은 이제 탈당을 하고 이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김세연 의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웃으면서 우리는 복당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박인숙 의원도 그랬고요. 그래서 애초에 뭐 박인숙 의원이 탈당한다.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덜컥 이렇게 탈당계를 냈단 말이죠. 그리고 자유당에 복당했단 말이죠.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9명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방자치선거를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시구의원들이 뽑히고 구청장도 정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예. 시군구 의원, 소위 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들이 다음번 총선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각 동을 맡아서 뛰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월이면 각 당별로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넘겨주고 그 공천권을 전부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역에서는 바른정당의 간판을 들고는 시구연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앞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도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건 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미 예견하셨어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은 공천 문제로 합당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순탄치 않은 공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의 막판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릴레이도 실은 지방선거 공천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뭐 당장 지방선거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 공천권을 왜 가지려 하느냐. 그 지방선거는 남의 선거인데 왜 그렇게 안달하느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소신을 다 내팽개치면서 볼썽사 나온 자유당 복당의 카드를 꺼내 드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여튼 말씀드린 대로 시구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네에서 시구위원들이 또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서로 하려는 경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출마를 해야 하는지 바른정당으로 출마해야 하는지라는 판단을 할 때 결국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당내 여론조사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지만 결국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의 그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 즉 지금 현재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역위원장,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다음번 그 지역에서 출마하려고 할 때 그 밑에 있는 시구위원들이 도와주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뭐 서울 등 수도권은 여야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나 영남 지역 이런 경우는 공천을 어디에 받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의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시의원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힘으로 국회의원 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그렇군요. 결국 이제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지방선거는 총선을 위한 조직 다지기의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다 빼앗길 수 없으니 복당해서 다음 총선을 기약하자. 이거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최순실 때문에 탈당한 것이 아니라 이런 당에서는 다음번 공천받기가 어렵겠다 싶은 생각에서 다음번은
이런 정당에 있는 상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겠다 생각해서 당을 탈당했다가 바른정당의 힘으로는 다음번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겠죠. 총선을 이유로 탈당했는데 총선을 이유로 복당한다. 아, 참 이런 촛 같은 경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는 가치를 세우고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구성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수의 대혁신을 얘기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최순실이 나간 이후에 어떤 혁신을 했나요? 당이 어떤 방침을 정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거든요. 일부 친박 인사들을 홍준표 대표가 속아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과연 보수의 그 뼈아픈 자기 혁신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돌아가는 명분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왜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내 투쟁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복당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영향력 아래에서 자기가 지명한 사람이 지방선거 후보로 나섰어요. 근데 선거에서 다 지면 복당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지더라도요, 민주당에게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편은 낫죠, 차라리. 자유한국당에 누군가 당선이 되고 바른정당에 본인이 있는 상태에서 안 되고 새가 갈려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합쳐져서 지는 편이 다음번 선거를 위해서는 어차피 낫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른정당의 시구위원들 후보도 군이 있고 자유한국당의 시구위원회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번 총선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두 조직이 합쳐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시구위원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리가 돼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이 본인들 선거엔 유리한 거죠. 구의원 명함을 꼭 달고 있어야 다음번 총선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의원 명함을 달고 있던 아니면 그냥 조직을 맡고 있던, 어쨌든 야당 조직이 갈라져 있으면 갈라져 있을수록 본인들에겐 불리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출마를 단일화해서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멘탈로 남아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갈 데도 없고 가서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할 거고요. 실제로 여기 남아서 유승민 의원과 또 안철수 의원과 함께 총선도 총선이지만 그 다음번 대선에서 한번 엎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자유한국당 자체의 힘으로는 사실은 다음번 대선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합쳐서 당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합당의 과정에 있을 때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사람들 혹은 이제 국민의당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당대당 합당에서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 순간을 한 번 더 걸고 배팅을 하는 게 아닌겠나 싶습니다. 예. 원외라 할지라도 조직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자유한국당의 터가 낫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건 동네에서 직접 보시면 아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바른정당의 조직보다는 자유한국당의 조직이 훨씬 튼튼하고 에이스들이 많이 있죠. 예. 유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조직에서 흡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많이 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에 에이스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른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특히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수들은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박인숙 의원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탈당해서 복당하면은 지역위원장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 보장하겠다, 이렇게 밀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갈 명분과 실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9명, 남아있는 9명은 그런 연락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근데 만약에 연락을 받는다면 알 수 없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민주당을 3명 차로 바짝 쏟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좀 더 많은 의원들을 흡수해서 일당의 지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는 나머지 9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한테 갔겠죠. 갔지만은 그분들은 현재 주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진짜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이러면서 마음을 굳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추가적으로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은 이제 국민의당하고 통합 과정에서 국민의당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내분으로 인해서 전당대회 일치를 당원 명단부터도 막 엉터리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전당대회 의장을 갈아치울 수 있으면 갈아치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당이 불성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통합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때를 포인트로 잡아서 이러한 통합은 옳지 않다. 나는 탈당하겠다라고 그런 명분을 내어서 탈당하는 사람들이 전 추가로 있을 거라고 좀 짐작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9명으로 쪼그라들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여기서 2명, 3명 더 이제 이탈한다고 하면 5명에서 6명 정도로 쪼그라드는데 자기들은 그래도 최소한 20명은 유지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거의 한 뭐 3분의 1 그 이상으로 규모가 작은 바른정당과 이 난리를 피우면서 통합을 했는데 너무나 이 세의 균형이 맞지 않다 보니까 공천 과정에서 야 너희들은 한 3분의 1만 가져가야지 어떻게 1대1로 지분을 나누려고 하니 이런 국민의당과 이 얘기가 다른데 하는 바른정당 간의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에게는 지금 현재 호남당이라는 국민의당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 특히 유승민 대표와의 합당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서 중도와 보수 지역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합당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당 내부는 뭐 크게 싸우겠지만 바른정당과 합당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의원수가 3배니까 3배의 지분을 요구하고 이런 형태로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것을 유승민 의원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요. 근데 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바른정당으로서는 지방자치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원내 정당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지금 주안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두 당이 합쳐서 20명만 넘기면 된다 생각을 할 것이고요. 바른정당의 구성원들은 이것을 끝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두 당의 합당을 통해서 자유한국당과 다시 거래할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드는 일, 합당을 그러니까 전체 그림에서 1단계로 보는 거지 이것이 완성된 형태로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뭐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 속심일 것입니다. 결국은 보수 진영을 다 합쳐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지목되는 것 이것을 바라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1단계 협상에서는 저는 뭐 난항은 있겠지만 결국은 두 당은 이를 악물고 합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좀 짐작해 보겠습니다. 예, 통합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통합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갈지는 사실은 매일매일이 다른 문제라서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국민의당 지금 통합 반대파들이 똘똘 뭉쳐서 붙으면 표대결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통합 작업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호남색을 벗어버리고 보수의 맹주를 차지하기 위한 안철수 대표의 뜻과 그다음에 지방자치선거를 교섭단체가 된 상태에서 치러야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바른정당의 합당은 결국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유승민 대표의 지금 심정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매우 속이 쓰린 상태일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유승민 대표의 마음 상태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이렇게까지 탈당을 하는 것은 본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밖에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꽤나 많은 인원들을 확보하고 있었고 자유한국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혁신을 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본인들이 조금 더 포지셔닝을 잘하고 중도층을 공략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지리멸렬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소위 대어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남경필이나 원희룡 지사 등이 대표적인 인물일 텐데요. 지방자치선거를 같이 준비하겠다는 무슨 이런 큰 그림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뭐 본인의 리더십의 문제로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통감하고 계신지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리더십의 문제는 뭐 인품이나 인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승리의 가능성, 어떤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개인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력,
결국 아젠다를 어떻게 세팅하고 나가느냐의 문제인 건데 바른정당이 그런 점에서 이 정국을 전혀 주도하지 못했죠.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뉴욕에서 오늘의 한국 정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해주신 신간 양육가설 선물해드립니다. 특수하게 성공한 몇몇 아이의 성공은 부모의 뒷바라지 때문으로 비춰지며 아이의 실패는 곧 부모 과실로 평가받는데요. 신간 양육가설에서는 오히려 아이가 또래 집단을 통해 사회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영국 경제신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우수도서로 선정한 도서 양육가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 될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에서 사연 소개된 분에게는 별을 따다 구운가재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어머, 황금 개띠해. 무슨 소리세요?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한정 수량 선착순이니 서둘러야겠죠? 추첨을 통해 매주 한 분께 황금바 한 돈을 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대.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과음하신 건 아니시고요. 과음했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이 비루한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서 술이 당겨 술을 마시면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슬플 때는 술을 잘 먹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어제는 이상하게 그 권영목 위원장의 스토리를 쭉 원고로 정리하다 보니까 예.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술 먹고 있자 하고서 그냥 뭐 콸콸 먹었습니다. 네. 네. 하여간 참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평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견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평화가 돈이다, 평화가 밥이다, 이런 말은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기도 한데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재인 정부가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인가요? 그 남북 단일팀 이야기도 나오고요. 한반도 깃발 개회식 때 사용하는 문제, 또 북측 대표단 체류비 문제, 이런 여러 이슈들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룰 능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뭐 스포츠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평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경제학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자주 있었죠. 그래서 한반도에 당면한 남북 평화라는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면 좋을지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케인즈 견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입장 하나를 살펴보자면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인가요?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슨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이런 걸 연 다음에 평창올림픽 때 남북 공동입장이 합의가 돼도 우리나라의 상징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입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그리고 다음으로 북한의 인공기 입장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그러면 한국은 태극기를 들고 입장해야 되고 북한은 인공기를 들고 입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북한 보고 인공기를 들고 입장하지 마라, 이런 방침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우리나라는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고 북한은 인공기를 들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입장에 따르면 북한은 뭘 들고 들어오라는 거죠? 올림픽 참가국이 국기 없이 개회식에 입장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도 뭘 들고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뭐 나이키 광고판 이런 거 들고 들어오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안보 장사라는 건데요. 안철수 대표는 홍준표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앞뒤 없이 비상식적으로 안보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태극기 만세, 뭐 인공기 개새끼 이렇게 말만 하면 좋아하는 국민 정서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안철수 대표가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차차 살펴보겠지만 북한 보고 국기를 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너를 국가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국민 감정이 어느 정도 있고 그걸 자극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겠죠. 남북 대립을 지금처럼 그러니까 국기도 들고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원수의 감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압살하는 태도로 감정을 배설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는지에 대해서 케인즈는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을 통해서 설파를 했습니다. 뭐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케인즈는 1930년 세계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 정책 토대를 닦은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뭐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 중심의 경제학을 확립한 사람이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케인즈의 명성을 유명한 책이죠.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요 책으로 유명해졌다고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케인즈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계기는 그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1919년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명저를 썼고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10만 부 넘게 팔렸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케인즈라는 불세출의 경제학자가 마침내 세계 경제계의 신성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케인즈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케인즈가 1905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공무원이 돼요, 영국에서요. 그리고 뭐 다양한 몇 가지 직업을 거치는데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났고 1919년에 파리 평화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독일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후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죠. 27개국 정상 대표단들이 모이는 어마무시한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케인즈가 이 회의에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그러니까 공무원 실무단으로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리 평화회의에서 속칭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요. 이 회의 결과를 짧게 이야기하면 전쟁의 원흉인 독일을 박살을 내서 다시는 독일이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자,
요거였어요. 예, 이래서 그 패전국 독일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모든 해외 식민지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게 돌려주도록 하고요. 공군과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요. 육해군 병력도 10만 명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냅니다. 근데 저는 이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다른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도 다 식민지 갖고 있는데 독일만 해외 식민지를 못 갖게 하는 건 가혹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뭐 어떤 이유에서건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요 대목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1320억 마르크를 10년 안에 지불하게 되는데요. 1320억 마르크를 달러로 환산을 하면 3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조 가까운 돈인데 이게 1919년 시세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300조, 400조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돈을 전쟁 배상금으로 물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배상금으로 책정을 하고 10년 안에 갚으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가혹한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00조, 400조 배상금, 와 엄청난데요. 이걸 갚으려면 독일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죠. 그런데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어떤 결정을 또 내리냐면 독일 니들 어차피 갚을 돈 없지? 그러면 너네 나라에서 나는 석탄으로 대신 갚아.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독일 경제가 어떤 구조였냐면 석탄이 거의 유일한 돈벌이였습니다. 식민지도 못 갖게 했으니까 오로지 석탄 그리고 철 이 두 가지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배상금을 갚으려면 독일은 석탄을 열심히 캐서 이걸 배로 날라서 해외에 팔아서 외화를 벌어서 그걸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합국은요. 독일이 무역할 수 있는 배 자체를 전부 압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배상금을 석탄으로 갚아라 이래버린 거예요. 이러면 독일이 무슨 수로 그 돈을 갚냐고요. 유일한 경제자원인 석탄은 캐는 족족 다 연합국에 바쳐야 되고요. 무역도 못하게 장사도 못하게 먹고 살 길이 그냥 완전히 차단당해 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 회의 때 분위기를 주도한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프랑스가 진짜 이가 다글다글 갈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조르주 클레망소 프랑스 총리는 독일의 팔다리를 완전히 잘라버려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멘트를 어떻게 하냐면 유럽 내전은 반복적 또는 최소한 한 번은 더 일어날 일이니 아예 독일이 다시 힘을 기르지 못하도록 죽여놓자라고 발언을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 못할 일이 아니죠. 감정적으로는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4년 동안 사망자 숫자를 보면 뭐 독일이 벌인 전쟁이니까 독일이 180만 명 죽어서 제일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170만 명이 숨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목숨을 잃은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140만 명이나 죽었으니까요. 이게 말이 140만 명이지 실제로 140만 명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프랑스 입장에서 이가 갈리겠습니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프랑스가 초강경 조치를 취하는데 앞장을 서고요. 영국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영국도 전쟁으로 사망자가 74만 명이나 됐던 데다가요. 그때 마침 영국이 총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총선이라는 건 국민들 감정을 자극할수록 유리해지는 구석이 있죠. 야, 우리가 독일 아주 박살을 냈어 이번에. 그 새끼들 다 죽여버렸어. 이렇게 하면 국민 감정이 자극이 돼서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쟁 직후니까요. 그래서 당시 로이드 조지 영국 총리가 프랑스의 강경책에 동의를 합니다. 결국 독일은 석탄 하나 있는 나라에서 석탄마저 완전히 다 빼앗길 최악의 처지가 된 거죠. 거덜이 나버린 겁니다. 이까지만 들으시면 그럴 수도 있지.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케인즈가 이 회의에 실무자로 참석을 하면서 저런 미친놈들을 보겠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야, 저렇게 독일을 죽이면 우리도 다 죽는다라는 확신을 케인즈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는 독일을 절대 파산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케인즈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2달 만에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케인즈 주장은 이런 겁니다. 감정을 잠깐 접어두고 냉정하게 경제적인 현실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독일을 저 상태로 거덜을 내놓고요. 300조, 400조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10년 안에 갚으라고 강요를 하면 독일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당연히 망합니다. 망하라고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망하면 독일 혼자 망하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케인즈가 주목했던 건 유럽은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하나의 문화 공동체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망하면 반드시 그 경제적 여파가 이웃나라로 번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두드려 맞은 거 생각하면 독일이 망하면 속으로는 고소한 거죠. 통쾌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 경제적 부담을 프랑스하고 영국이 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정치적 고려가 경제적 고려를 방해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자면 인간은 스스로를 빈곤하게 만들고 서로를 빈곤하게 만들 방법을 고안해낸다. 개인적인 행복보다 집단적인 증오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정치라는 것이 뭐가 연합국의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독일 개새끼, 독일 놈들 죽어라 하는 게 이 집단적인 관계가 감정을 배설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이걸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는 연합국이 이번에 내린 결정으로 앞으로 엄청난 경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5년 내에 몇 배에 가까운 부담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합니다. 이 예견이 맞았느냐? 당연히 맞았습니다. 독일이 배상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역사상 초유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독일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인데 물가가 오르는데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이 어떻게든 돈을 갚아보겠다고 독일 정부가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이러니까 물가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른 거죠. 어느 정도 올랐냐면 1918년에 빵 한 덩이의 가격이 0.5마르크였어요. 그런데 이게 1923년 11월에 1000억 마르크로 올랐습니다. 단위가 1000마르크가 아니고요. 1000억 마르크였어요. 빵 한 조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커피 다 마실 때쯤 커피 값이 2배로 뛰는 겁니다. 이때 환율을 보면 마르크를 1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를 내야 되느냐? 4조 마르크를 내야 됩니다. 4조 마르크를 내면 1달러를 주는 거예요. 예. 당시에 독일에서 유통됐던 가장 큰 단위의 지폐가 100조 마르크였습니다. 100조 마르크짜리 지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아닌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당시 독일에서 나 백만장자야 이러면 거지인 겁니다. 빵 하나에 1000억 마르크인데 100만 마르크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나라가 이 꼬라지가 돼버리니까 결국 독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결국 히틀러의 나치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한번 2차 세계대전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연합국은 케인즈가 예견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어마무시한 경제적인 비용을 결국 치르게 된 겁니다. 감정 배설하느라고요. 만약에 당시에 파리 평화에 의해서 독일의 퇴로를 열어줬다면 유럽이라는 인접 경제 문화 공동체에서 한 곳이 거덜이 나면 나머지 나라들도 함께 말려든다는 이 케인즈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면요. 세계 2차 대전이라는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영국은 그냥 독일 개새끼 죽일 놈들 이 감정적 배설에 사로잡혀서 공멸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야, 북한 놈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는데 왜 우리가 체류 비용을 내? 저 새끼들이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감정 배설하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감정이 앞서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 배설을 하면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생겨요. 안철수 대표가 북한 선수단 보고 인공기 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 한반도 깃발도 안 된다. 이러면 사람들 중에서는 야 그래 북한 놈들한테 우리가 왜 배려를 해. 이렇게 감정 배설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도 생기죠. 그런데 그렇게 감정 배설을 하고 나면 그 경제적 여파를 누가 감당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뭘 꼭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와 북한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만 년 동안 한 나라로 살았던 민족이에요. 문화 공동체라는 겁니다. 케인즈가 왜 독일을 죽여서는 안 되느냐라고 주장했던 전제가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죽이면 나머지도 말려 들어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남북한은 유럽보다도 훨씬 더 강한 공동체예요. 이게 북한이 망하면 와 신난다. 우리가 이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을 고립시키면 고립시킬수록 북한은 당연히 핵 개발에 몰두를 할 겁니다. 예,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벌어졌던 일이죠. 그러면 핵 개발에 몰두를 해서 우리가 져야 될 국방비 부담이 늘었겠습니까? 줄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이 점점 높아지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하는데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아니, 유불리를 떠나서요. 만약에 북한을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이면
그래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연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안 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통일 분야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제일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로 주저없이 김대중 대통령을 꼽더라고요. 그분들은요. 심지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뛰어나서 통일부 장관도 김대중 대통령한테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로 뛰어난 식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펼쳤을 때 외교, 통일 이런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순전히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 너무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경제적으로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거 죽이잖아요. 기분은 잠깐 아싸리해질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공산주의의 패배다 이러면서. 그렇죠. 뭐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감정 배설이 되죠. 그런데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죽으면 우리 같이 말려서 죽습니다. 근데 반면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살리잖아요. 이건 무조건 우리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국면 혈세를 퍼줬다. 이러고 나오면 이 경제 분야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진짜 답답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야, 이완배 저 새끼도 종북이구나. 야, 김일성 개새끼 해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김일성 개새끼가 아니고 김일성 개새끼, 김정일 개새끼, 김정은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족같은 새끼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케인즈가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에서 예언했던 대로요. 북한을 경제적으로 죽이면 그 대가를 반드시 우리가 치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야 된다는 정부 정책에 굉장히 분명한 지지의 뜻을 보냅니다. 제가 민족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별로 민족주의자도 아니거든요. 저는 민족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화올림픽에 분명히 찬성하는 이유는 그 평화의 경제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득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북한 대표단 체류비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던데 그거 얼마 안 합니다. 돈 들여도요. 그걸 갖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부디 평화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 전망을 밝힌다는 생각이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케인즈가 남겼던 명작 평화의 경제적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북한이 망해서 좋을 거 없을 텐데. 좋을 게 없는 게 아니라 큰일 납니다. 네. 아니, 그 차원이 아니라 네. 수구, 분단, 반동 세력들은 북한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어떤 명분이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김수민 평론가가 녹색당 대변인 시절에 남겼던 명언, 남북한은 여권 연대를 중단하라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구 세력에게는 북한의 존재가 자기들을 유지시키는 거의 유일한 명목인 거죠. 예. 사실 또 이 수구 세력들이 북한을 욕하는 것이 전혀 진정성이 없는 게 2016년 말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때 이제 박근혜가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선 개헌을 시도했었고 이게 별다른 반영이 없으니까 그때는 또 남북 정상회담을 그러니까요. 추진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또 사실 MB 때도 북한에다가 남북 정상회담 하자. 또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남들이 봤을 때 명시적으로 우리가 했다 이런 말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여기에 뭔가 한 발 걸치고 있다는 인상만이라도 해달라면서 뇌물을 건네려다가 북한에 의해서 망신당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는데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자들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각별한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있다. 전혀 믿지 않고요. 아니 그런 정권이라면은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젊은이들을 갖다 팔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런 수구 세력들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평창 겨울올림픽 입장권 판매가 부진한 것은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표를 구매했다간 박근혜처럼 제3자 뇌물수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지난 화요일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있었던 발언 들어보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티켓이 다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냐? 정부에서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기업에서 그거 잘못 사면 박근혜처럼 제3자 뇌물수수로 들어갑니다. 5년 후에. 그 전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대통령이 요청을 해도 그 범죄가 되니까. 자기들이 그래 만들어 놨으니까. 그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기업들이 제3자 뇌물 제공에 따른 처벌을 우려해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매를 꺼린다는 얘기인데요. 형법제 130조 제3자 뇌물 제공 조항은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창 겨울올림픽 홍보대사인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행사를 통해 올림픽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죠.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을 찾아 공식적으로 올림픽 입장권 판매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겨레는 공개석상에서 이뤄진 공모 수행을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란 어렵다. 이런 법조계의 해석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장권을 구매해 시민들에게 나눠줘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8만 원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과 음식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편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티켓 판매율은 70%를 넘기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가운데 기업의 대량 구매율도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낮사이 황사가 날아들어 어제보다 공기가 더 탁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0도, 대전 1도, 광주 2도, 대구 1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춘천 6도, 전주 8도, 부산 11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BPL 타임입니다. 전 안철수고요. 국내에서 개발한 전무후무한 1인용 접히는 눈썰매 스노우싱. 접으면 A4 용지가 되는 부피가 작고 보관, 휴대하기가 용이한 눈썰매 스노우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내 PR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우, 유승민 대표님, 이거 타고 통합 전당대회장으로 갑시다. 그쪽은 어차피 탈 사람도 몇이 없는데. 네, 따로 가겠다고요? 아, 실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환입니다. 건강 음료, 이 마시면 마실수록 건강 마일리지가 쌓이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창걸 몰닷컴에서 새싹 땅콩차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걸아, 내가 한 박스 사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판피디네프 한 박스 사서 보내라. 홍준표입니다. 이 월 10,000원만 내시면은 2집 화재보험 가입한다고 했어요. 월 7,000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셔서 예기치 못한 운전자 과실사고 대비하세요. 016-360-0689 016-360-0689 또는 02849-9730. 류여해하고 마주치면 보상받는 보험 없어요. 이 회장입니다. 한번 산 사람들 딴 데 기웃거리지 않게 하는 정성 홍삼만의 비법은 바로 정성입니다. 설날 선물, 무능하고 부패하지 않은 정성농장 홍삼 어떨까요? 041-754-0884 041-754-0884
검색창에서는 정성농장 홍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발 새끼는 절대 팔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이에요. 그 술자리 절대 강자 굼벵이 파워 술친굼 신규 회원에 가입하고 첫 구매 고객에게 4 더하기 2 혜택 드린다고 했죠. 4박스 사면 2박스 공짜로 드린다. 네이버에 술친굼 검색하세요. 1800-6649 1800-6649 그 술친굼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발을 씻었어. 워낙 그 힘이 돌아서. 그 김종인이라고 봐요. 그 미궁 대장사랑. 그 매주 금요일에는 황금바 득템 찬스 이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10만 원 이상 구매를 했을 적에 그 추호도 부정이 없이 추첨을 통해 가지고 매주 한 분께 순금 황금바 드린다고 봐요. 똥 색깔이 황금색이기 때문에 황금바라고 하지. 1522 8972 1522 8972 그 검색창에서 미궁 대장사랑을 입력하면 된다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예, DJ입니다. 비타샵에 말하자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경험해보도록 하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이거 요요 현상 걱정 없단게요. 비타샵 제품과 함께 다이어트에 성공한 동지들에게 1kg당 10,000원씩 환불해 불어요. 1522-6648 1522-6648 검색창에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박근혜입니다. 뉴트리션 닥터스의 콜라겐은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명한데요. 약국 전용식품 1호인 단백질을 출시했고 9월에는 저분자 PC 콜라겐, 10월에는 고함량 저분자 콜라겐, 11월에는 액상 콜라겐 양태반, 12월에는 차가버섯으로 업계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약국에 있고요. 1688-5807입니다. 저도 감옥에서 나가면 마늘주사, 태반주사와 굿바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입니다. 초등학생에게 학습의 기본, 어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초등어휘 3000, 글쓰기와 말하기의 달인, 지금부터 키우셔야 한다. 저 이명박이도 후회가 됩니다. 어휘력이 짧아서, 제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했다가 비웃음을 사지 않았습니까? 네이버에서 초등어휘 3000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스가 누구 거냐고. 초등어휘 3000 겁니다. 요인됩니다. 그 바보 국물팩으로 잘 알려진 이 바보 멸치. 명절을 맞아서 다양한 종류의 선물 세트를 준비했는데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 여기로 연락을 주십시오. 바보 멸치는 그냥 먹어도 맛이 있는데 제가 하나 먹고 음미하고 2개 먹고 또 음미하고 3개 먹고 음미하고 4개 먹고 음미하고 5개 김무성입니다.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 민중당,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 민중당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유한국당 탈당해서 이 당에 입당할까 좁게 고민 중입니다. 예,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입니다. 이 바디 로직은 이 골반을 바로 세우고 좌우 비대칭을 개선해서 전신 자세를 바르게 도와주는 기능성 의류입니다. 허리 통증, 생리통, 거북목, 오다리, 안짱다리 한번 입어보세요.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입력하세요.
바디 로딕과 함께하니까 감옥 생활 편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 아랍 문학 맛보기 정도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세계도 참 그 나름의 어떤 정신세계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남성들 작품이었고요. 오늘은 다른 책, 여성들 작품입니다. 예. 아무래도 아랍의 문화를 얘기함에 있어서 여성들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랍하면 중동을 생각하는데, 예. 그게 맞죠? 근데 이슬람 문화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이 소설에도 역시 시리아, 모로코, 오만이라는 나라 아시죠? 오만 합니다. 예. 네, 오만, 예멘, 팔레스타인 작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작품이 3편이 실려 있어요. 쿠웨이트도 있고요. 요르단도 있고. 이 나라들에서 어떤 작품이 쓰여질까 참 궁금하죠. 예. 금방 우리 김 PD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작품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예멘의 작가 나디아 알코카바니가 쓴 작품이 있는데요. 제목이 처녀성을 빼앗은 기념 불꽃놀이예요. 하하, 빼앗은. 네, 무섭죠. 불꽃놀이. 네.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10살 남짓한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 딸아이에게 어느 날 잘 모르는 남자에게서 편지가 와요. 예. 편지가 오니까 족장인 아버지가 대단히 분개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좀 잔인한 장면인데 조금 보겠습니다. 부족의 족장이며 그 아이의 아버지인 이 엄청난 산 같은 존재가 그 아이를 덮친 것이다. 그 아이의 처녀성에 대해 그 아이가 그 순간까지 있는지도 몰랐던 그 연병할 처녀막이 온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아이의 속옷을 벗기고 아이를 조사했다. 병에 걸려 약해지지도 않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한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할 때마다 쉽게 찢어지곤 했던 그 처녀막. 그는 자기 마을과 이웃 마을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들과 1년에 평균 2번 정도 결혼을 했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2번 정도 결혼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남성들은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족장이니까 더군다나. 그러면서 자신의 딸아이에게 편지가 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잔혹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읽어드리기도 민망한데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딸아이의 처녀성을 빼앗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는 아주 기쁨과 행복감과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거 당황스럽죠?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랍의 여성들 또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래요. 산 위 하늘을 온통 메운 불꽃놀이의 부력 밤이 한창일 때 그는 그 아이의 8살짜리 여동생도 자기 부하 중 하나에게 시집 보내서 이 일을 마무리 짓겠다고 결심했다. 단 8살짜리 아이가 18살이 되기 전에는 합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그는 이런 불안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서 불안이라 하면 딸이 자신이 모르는 남성에게 처녀성을 빼앗기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대부분 남성 중심의 사회여서 여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들은 순전히 다 남성들의 소유물처럼 생각되는 그런 문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작품도 있고요. 또 시리아의 작가 하이파 비타르가 쓴 사랑이라는 아련한 작품도 있습니다. 예. 한 여성이 결혼한 남성을 사랑하는 작품인데 짤막한 소설인데 아릿하게 와닿습니다. 정작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작가의 작품입니다. 에부티삼 알 무알라가 쓴 흐려지는 빛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 소설집 전체에서 가장 잘 쓴 소설 같습니다. 예. 이 소설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설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감각의 어떤 게 하나가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를 들면은 어느 날 눈이 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 PD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고통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이른바 비장애인들이 감각 하나가 사라진다고 상정하면 굉장히 아찔해지죠. 이 에브티삼 알 무아라, 이 아라베미트의 작가가 쓴 흐려지는 빛은 아주 부잣집 따님이 젊은 여성이죠. 여성이 어느 날 시력이 사라진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사라졌을 때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고민하는 작품인데요. 정말 잘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각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때 어찌할 것인가. 정말 그 행복하게 살던 한 여성인데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해가지고 버킷리스트 작성하고 그러죠.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100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 이 여성은 시력을 잃는다는 진단을 받은 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읽어볼게요. 예. 만일 어둠이 얼마간의 유예 기간을 내게 허용하여 앞으로 20-30년간 더 볼 수 있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보르헤스처럼 보낼 것이다. 이 보르헤스는 남미 아주 유명한 작가죠. 예. 책 냄새를 맡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과 압둘 라흐만 무니프의 소금의 도시 오르한 파무크의 눈을 손으로 더듬어 구별해야 할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물건들을 더듬어 나갔다. 반쯤 절린 옷장에 손가락이 닿았다.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의 질감이 느껴졌다. 언젠가는 색깔 대신 천의 품질만으로 내가 입을 옷을 선택해야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내 옷 선택을 맡겨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취향에 따라 옷을 선택해놓고 마치 그것이 내 취향인 양 해야 하는 날이 올 것인가? 나는 책상 서랍에 나무를 쓰다듬었다. 그 위에 얹혀있는 작은 바구니 속에는 차 열쇠와 옷핀 몇 개, 작은 펜 몇 자루, 그리고 다 다른 배터리 몇 개가 있었다. 모든 것이 차디차게 느껴졌다.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온기를 잃는 것일까? 네, 이렇게 씁니다.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내 시력이 사라졌을 때 어찌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압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이렇게 쓰는데요. 눈이 안 보이면은 정말 답답하기도 하겠죠. 근데 정작 그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연습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쓰네요. 참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보겠습니다. 문득 앞으로 내가 그리워할 가장 중요한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고 싶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얼굴일 것이다. 앞으로 기억해야 할 얼굴들, 그 이목구비와 작은 특징들, 어머니의 이마, 눈 밑의 다크서클, 작은 입, 아버지의 피부빛, 곧은 콧대, 염색한 숨 많은 검머리. 왈리도 오빠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흥분으로 빛나던 그의 눈동자. 남동생 파이잘의 빛나는 하얀 이빨. 그 애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정도면 치약 선전에 나가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동생 아흐메드의 다리에 난 시퍼런 상처.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닮은 할머니 얼굴. 마리아의 보조개. 어린애 같은 웃음. 주위 사물을 넘어 저 먼 곳을 향하는 그녀의 눈. 다른 친구들. 우리 집의 여러 방들, 벽지. 내가 사랑하는 영화들. 나의 작은 차. 그것을 타고 나는 빛의 속도로 달렸고 여러 장소와 이미지들을 수집했다. 마치 조만간 어둠이 나를 삼킬 것을, 그리하여 그 귀중한 장면들을 내게서 빼앗아 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네,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시력이 멀쩡할 때는 잘 모르죠. 모르는데 그게 사라졌을 때 우리가 그리워할 것들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있을 때는 우리가 참 귀한 줄은 몰라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가장 소중한 말이 뭔가 하면은 저는 있을 때 잘해라는 말입니다. 있을 때 잘해. 네. 저도 우리 김 PD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이요. 교수님 모실 때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예. 분위기 훈훈하네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다 노조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던데, 네. 전 노조 안 만들고 얘기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이 사측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길어야 한 15페이지 남기신 소설들이 꽁트 형식이죠. 그러니까 예. 손바닥 장자서 장편이라고 그러는데 이 꽁트 형식의 소설들 20편이 실려있는 아랍 여성 단편 소설선입니다. 뭐 영어를 번역한 것이어서 어제 우리 얘기했듯이 아랍어의 그 향기랄까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맛보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예. 그래도 아쉬운 대로 이슬람 문화, 아랍권의 그 문화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 참 아랍에도 여성들이 꿈틀거리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로아다 알 베루시라는 또 다른 아랍에미리트 여성의 작품 부활행 버스라는 것도 있어요. 예. 이 작품은 여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상당히 밀도 있게 그린 작품 같습니다. 예. 뭐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기 어렵지만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 그리고 여성들의 삶의 풍경들, 내면의 모습들을 하나씩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도 떠올려 보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 경기에 임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두고두고 역사의 명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역사의 명장면이 있지요.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드디어 그날이 머지않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선배 대통령 이명박입니다. 지금 저를 향해 쪼여오는 검찰의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입니다. 괄호 열고 콜록 괄호 닫고. 아이고, 연설문을 그대로 보내오셨는데 제가 그만 지문까지 읽어버렸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MB정부의 공직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콜록콜록 저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아이고, 감동적인 편지입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검찰들이 MB정부의 공직자들을 수사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MB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지요. MB정부 시절 국정원 돈 1억 원이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행정관에게 전달됐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공직자가 아니니까 김윤옥 여사는 조사해도 되는 거지요. 예? 그 기사가 떠서 어제 기자회견을 연 거라고요. 아이고, 천하의 MB도 부인에게 잡혀 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신 다스만 제대로 조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면 병원에 입원할 거라고요. 오늘 기침하는 거 못 들었냐고요. 아이고,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문재인 케어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님에게 가수 가을방학이 부른 감기약을 띄워드립니다. 문득 잠을 깨보니 몸이 아파. 아무래도 감긴 것 같아. 머릿속은 멍하고 기운은 없고 울적해 있던
팟캐스트 이용자님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입니다. 비타샵은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듭니다. 값싼 중국산 재료나 GMO 원료를 안 쓰며 농약 잔류량도 검사해 투명하게 공지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건강한 식사 대용식을 찾는 분, 비타샵을 방문해 주십시오. 1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니 이참에 비타샵 다이어트 꼭 해보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천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미디어계의 동향, 주요 뉴스 짚어주실 텐데 어떤 소식부터 말씀해 주십니까? 일단 어제 제가 그 최남수 관련 트윗 보도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예. 네,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최남수가 처음에는 좀 체념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가 나중에 기류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이 최남수 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저희가 이제 기사화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트위터 내용을 발견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남수 씨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최남수 씨가 처음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이 정도까지 보도한다고요? 저 혼자는 못 죽습니다. 뭐 이런. 저는 MB가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게요. 저 혼자는 못 죽습니다라는 말을 한 걸 보니까 이게 보도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통화를 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을 좀 주시죠. 뭐 어떤 기사를 쓰실지 이 정도 되면 저도 고민을 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너무한다는 생각은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터뜨리면 가망이 커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명예를 지킬지 안 지킬지에 대해서 시간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은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최남수 씨가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최남수 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거든요. 너무 이제 과하지만 않게 막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쓸 때만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시간을 달라 뭐 이랬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입장을 바꿨을까? 그런 의심이 좀 들기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어제 기사 관련해서 뒷이야기를 좀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발언이 보도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적임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더 굳히게 만드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말을 그것도 이제 언론사 보도본부장 시절에 아무런 이제 필터링 없이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저희는 그렇게 봤고요. 뭐 YTN 노동조합은 더 이상 최남수 씨가 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굳혔겠네요. 그거는 뭐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최남수가 뭐 노조와의 약속을 그야말로 이제 헌신책처럼 내버렸으니까 사실상 뭐 사장으로서 어떻게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미리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로 약속을 파기한 다음에 바로 출근저지 투쟁에 돌입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는 만약에 최남수 씨가 노조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와도 노조가 협상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네, 그렇죠. 뭐 그 YTN 노조 쪽에서는 뭐 이번 기회에 최남수뿐만 아니라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종의 이제 승승장구했던 간부들 이 사람들도 이제 뭐 싸그리 이제 몰아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이미 뭐 신뢰관계가 부서졌기 때문에 뭐 저쪽에서 뭐 다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도 게다가 또 지금 이렇게 자질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예. 과연 YTN 노조가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최남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매일경제신문의 보도가 SNS에서 일파만파입니다. 예. 뭐 저도 방금 기사 수첩 같은 걸 하나 썼는데 예. 매일경제 이 기사를 보고 진짜 제가 부끄러움을 숨길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제의 기사는 1월 17일자 1면 그것도 톱 기사고요. 예. 제목은 평창 가는 첫 길목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평창 가는 첫 길목 부끄러운 민낯. 네. 뭐 요약을 하면은 이런데요. 지금 KTX가 이제 강릉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제 강원도 가는 노선이 뚫렸는데 이게 서울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게 용산역을 거쳐서 이제 경의중앙선 그쪽으로 쭉 이제 가다 보면은 그 노선을 거쳐서 이제 강원도 쪽으로 쭉 빠지는데 예. 이게 용산역을 지나면 판자촌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KTX 안에서. 예. 매일경제는 놀랍게도 이 모습을 부끄럽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3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외국 선수단과 관람객이 몰려올 예정이지만 이들에게 서울은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야 한다. 용산역을 지나자마자 열차 창문 밖으로 무너져가는 노후주택과 녹슨 철제 지붕, 폐타이어와 쪼개진 기와장이 그대로 보인다. 멀리 보이는 한강 트럼프 월드 등 고층 빌딩들과 겹쳐지면 서울은 엄청난 빈부격차를 지닌 도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예. 서울은 엄청난 빈부격차를 지닌 도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엄청난 빈부격차를 지닌 도시죠. 그렇죠.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는데 예. 지난해 12월에 그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게 뭐 소득을 5분위 배열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 7.06. 그러니까 하위 20%의 소득이 상위 20%의 소득의 7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뭐 상위 1%하고 99%의 소득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대한민국은 뭐 서울도 그렇고요. 엄청난 빈부격차를 지니는 나라고 도시죠. 네. 근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금 매일경제는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양극화가 문제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했으면 그 모습을 보고 방법을 좀 제안을 하고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좀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옆에 사이드 기사가 있는데요. 예. 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최저임금 쇼크 귀다든 정부예요.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뭐 이한배 선배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뭐 제가 감히 덧붙이기엔 좀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양극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최저임금도 올리지 말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좀 도통 이해가 가진 않는데 예. 그러면서 이 매일경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달도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이 지역을 당장 정비할 방법은 없다. 단기 대책으로 임시 펜스라도 설치해 서울 도심의 민낯이 드러나는 걸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저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제가 서울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근처에 살았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한마디로 말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한양대 체육관, 이 배구 경기장이 있던 곳이었는데 한양대 체육관으로 진입하는 길에 영세민들이 사는 동네가 밀집돼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매일경제가 말하던 펜스, 임시 펜스가 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조권을 박탈당한 거죠. 그렇죠. 갑자기 올림픽이 막 열리면서 뭐 강에는 뭐 유람선이 떠 있고 막 이런 노래 막 울려 퍼지는데 여기서 완전히 배제가 된 거 아닙니까? 완전 소외되고 배제되고 막 그랬던 분들인데 예. 그때 관련해서 뭐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잖아요. 상계동 사람들인가라는 그런 영화였는데 상계동 올림픽인가 그럴 겁니다. 아, 예, 상계동 올림픽 뭐 그런 영화였는데 예. 요 영화를 보면은 이 상계동 사람들이 원래 상계동에 살다가 88년 올림픽을 전후해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완전히 폭력적인 강제 철거를 거쳐서 쫓겨나서 부천으로 갔다가 부천에서도 그쪽에 성화가 지나가야 된다고 해서 성화가 지나가야 된다고 해서 아, 정말 그 좀 어이없는데 또 쫓겨나요. 예. 또 쫓겨나서 이분들이 겨울을 어떻게 보냈냐면은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생활을 했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매일경제가 2018년에 지금 이거를 펜스를 쳐서 가림막을 설치하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진짜 뭐 황당함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또 매일경제 보도가 문제가 뭐냐면은 그 매일경제 사진을 보면은 어라 저런 달동네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몰디각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제가 그 구간 용산에서 왕십리까지 전철을 무수히 많이 타고 다녔어요. 제가 평소 흠모했던 조모 양이 그걸 타고 다녀가지고 혹시나 볼까봐 용산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수도 없이 타고 다녔는데 근데 그 구간은요 열차 안에서 보면은 볼 수가 없어요. 이 옆에 달동네인지 그냥 뭐 화려한 번화가는 아니다라는 인상은 주지만 지붕이 뭐 낙후됐거나 혹은 뭐 그 동네 전체가 가난한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라는 인식을 열차 안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열차 안에서 촬영을 해야지. 아니 열차 안에 사람들이 타고 평창으로 갈 텐데 열차 밖에서 그렇게 촬영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용산 개발 서둘러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용산 개발을 서둘러야 된다? 아, 실제로 기사 내용에도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창 가는 첫 길목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하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서둘러 개발하자 이런 매일경제의 욕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막 그런 내용이 섞이면서 중간에 이제 용산 개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뭐 그쪽이 지금 정체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애초에 이거를 뭐 민간 자본이 아니라 공적 자금으로 하면서 민간 자본이 투입해서 같이 이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자 막 이거였는데 사실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 개발된 땅에서 살 수는 없죠. 이제 이분들이 그렇죠. 다 내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이 기사가 좀 천박해 보여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설마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KTX 타고 쭉 가면서 옆에 판자촌 보고 막 코리아 쉰 막 이러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문제 삼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매일경제나 아니면 88년도 올림픽 때 막 이런 판자촌을 억지로 막 가리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만한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더 부끄러운 상황인 거죠. 당시에 그 전두환이가 가림막 만들 때 그때는 뭐 대외적으로 알리지도 않았고 누가 뭐 문제시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근데 미안한 마음은 좀 있었던 것 같아. 전두환이도. 아 그래요? 아니 그 뭐 대외적으로 알려내고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 모습 보이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시끄럽게 이분들을 고립시키는 그런 발언이나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 뭐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야박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자본의 개가 된 이런 매일경제신문 같은 신문들은 아예 대놓고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이란 존재의 부끄러움은 왜 온전히 우리의 몫이 돼야 하는가 하는 그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게 뭐 양극화에 대한 뭐 그런 현장을 눈으로 딱 봤으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 게 좀 상식적인 사람들의 행동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가려버리자고 제안한 게 좀 웃기죠. 사실은 이제 관광 경험이 많은 분들은요, 이 도시에 와가지고 번화가 이런 데 안 가고 달동네 그리고 서민들이 사는 동네 많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인간다움을 느낀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울을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현재 여당, 민주, 진보 기반의 인사들은 사람으로 도시가 아름다워진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 매일경제, 자유한국당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이 돼야 한다. 높은 건물 들어서고 의리의리한 이런 번화가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경제 기사 댓글 보니까 너무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자야, 그럼 온 동네를 그냥 황금으로 칠해라. 아니 그리고 진짜 뭐 이 기사를 쓰면서 그 옆에다 뭐 최저임금 쇼크 막 이렇게 붙여놨던데, 예. 사실 뭐 최저임금이 올라서 뭐 자영업자들이 분명히 뭐 어렵고 힘들 상황에 놓이기는 하셨지만, 근데 사실 최저임금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대도 있고 뭐 이현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프랜차이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최저임금 한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봤자 지금 뭐 한 달에 150만 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 정도가 쇼크라고 표현을 하면 지금 매일경제는 쇼크사를 했어야죠. 거기 임금이 얼마나 높습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 목적에 부합하면은 평소 자기들이 챙기지 않았던 사람들도 막 챙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 첫 길목 부끄러운 민낯은 이건 뭐 정말 매일경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 그런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요거 언론 기사 박물관이 있다면 요거 등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려버리고 싶더라고요. 매일경제 일면을. 이걸 임시 펜스로라도 네. 가려버렸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심정입니다. 자, KBS 이야기 하나 더 준비하셨죠? 예, 이것도 뭐 간단한데요. 지금 KBS가 뭐 사실상 이제 고대형 해임을 뭐 카운트다운 앞으로 좀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KBS 내부 자체적으로 지금 정상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뭐 고대형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박종훈 KBS 기자협회장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혁신을 하려나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기자협회가 한 3가지 TF를 꾸렸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뉴스혁신 TF,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개혁 TF,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사청산 TF를 꾸렸다고 하는데요. 예. 이 과거사청산 TF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KBS 뉴스를 망가뜨린 책임자를 찾아내고 KBS에 이제 암울했던 시절을 정리하면서 백서 같은 걸 만들고 이제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에 따르면 이 KBS 보도국의 명백한 공범자만 기백명 수준이라고 해요. 기백명? 허허. 네. 그 최경영 기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KBS 출신이시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고대형이 나가도,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복귀를 해도 KBS 보도국 안에서는 거의 내전 수준의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YTN의 현재 상황이 이렇게 딱 반추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게요. 자칫하면 지금 YTN 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이죠. 예.
YTN은 사실 뭐 보도국 내 기자들은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거기서 핵심을 손에 틀어주고 있던,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계속 간부를 지내왔던 그 사람들이 안 나오고 계속 버티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예. KBS는 더 많은 간부들이 이른바 이제 공범자라고 이제 지칭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순순히 그 자리에서 물러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암담하기도 하죠. 예. KBS 기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사 청산 TF는 뭐 이 사람들을 좀 리스트업을 하고 좀 정리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직개혁 TF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고대형 체제에서 특파원 같은 주요 보직들이 거의 전리품 수준으로 전락을 했대요. 그래서 완전 내부에서는 충성 경쟁이 일상화가 됐고, 이 때문에 지금 조직 시스템도 완전 망가져 버렸다, 막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어서 KBS 기자들이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거를 좀 논의하는 TF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뉴스혁신 TF는 좀 젊은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TF의 1차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바꿀지 기대가 되는 좀 상황입니다. KBS 파업이 지금 140일이 넘었는데 이게 KBS 기자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고대형은 갈 사람이니까 정상화 방안을 차분하게 좀 마련을 하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KBS는 그래서 사실은 뭐 고대영이 물러나고 새로운 사장이 들어서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MBC는 사실 현재 언론노조 MBC 본부 제1노조가 가장 많은 노조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승원 사장 취임 이래로 본격적인 내부 정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KBS나 YTN은 워낙에 그동안 이 체제가 공고하게 질서 있게 유지되다 보니까 저쪽 편 부역자들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길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래서 KBS 차기 리더십은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지도 상당히 주목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폴앤메리 코너 시간입니다. 팔로워 91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씨가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명박 씨는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또한 이렇게 말하며 측근들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이명박의 기자회견을 본 시민들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3,730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98% 거의 모든 시민들은 기자회견 이후 MB에 대한 의혹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MB에 대한 의혹이 풀렸다, 이런 의견은 단 2%였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님, 기자회견이 아니고 그냥 넋두리하고 들어간 수준이네요. 기억에 남는 건 기침만 엄청 했다는 것 정도입니다. 도님, 의혹이 확실히 풀렸지요. 수사를 잘하고 있구나. 우리도 잘하고 있구나. 네. 아름드리님, MB가 앞으로 많이 아플 것 같아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플 예정이란 말씀이죠? 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도서 한국전쟁의 기원의 저자가 누구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브루스 커밍스입니다. 정답자 소카915님, 언론이 미덥지 않다 보니 팟캐스트를 통해 뉴스를 듣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구름신발님, 이명박의 기자회견을 보니 욕이 나오네요. 클로징 사연 당첨자 훈구사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을 따다 군가재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훈구사님, 전혀 몰랐던 권용목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만감이 교차하네요. 저도 알코올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그래도 권영목은 영원한 우리들의 권영목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주알림, 경희대 아이돌 사건을 보면서 대학들을 국립대로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공부할 사람들만 가도록 말이죠. 그 사립대에서 학위받은 분들, 네, 그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썰트님, 나라 곳간 털어먹은 MB가 돈에 있어서 결벽증이 있다? 속아 웃을 일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